이번엔 꼭 도와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투에는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나듣다의 오늘 사연 지금 들려드릴게요. 결혼 10년 차 38배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초등학교 2학년 아들, 그리고 5살 딸과 함께 30평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대리로 월급은 적지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고 그녀 역시 파트타임으로 학원 강사 일을 하며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집은 3년 전 대출을 받아 장만했고 매달 원리금 상환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더하면 통장은 늘 빠듯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빠짐없이 선물을 챙겼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잘한다는 칭찬도 가끔 들었고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와도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5살 아래인 시누이는 33세 나이에도 아직 미혼이었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낸 시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부를 묻고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드디어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지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다며 너희가 좀 보태줘야 할 것 같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태준다는 게 얼마를 의미하는지, 왜 그것이 당연한 듯 요구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금액까지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너희 형편에 무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 그 금액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석 달치를 미리 내놓은 상태였고 다음 달에는 대출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이미 생활비로 빠듯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비쳤습니다.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너희 둘 다 일하는데 그 정도 돈도 없냐는 말투에는 의심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집 대출 이야기를, 아이들 교육비 이야기를, 매달 빠듯하게 돌아가는 살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그렇게 빠듯하면서 지난달엔 제주도 여행은 갔다며 그 돈으로 가족을 도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NS에 올린 가족 여행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 모은 적금을 뺏어간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여행이었는데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너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얼마나 도와줬냐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결혼 당시 준비해준 것들이 하나씩 나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로 준비해준 이불, 주방 살림, 명절 때마다 챙겨준 용돈까지 모든 것이 은혜이자 빚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전화기에도 시어머니로부터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막내 결혼 준비금 2천, 이번 주 안으로라는 짧지만 강압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정말 어려우신가 보다며 우리가 조금 무리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무리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무리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은 남편의 말 속에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요구가 있으니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만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고, 애들 학원비도 이미 냈고 다음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워진 것이,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2천만 원으론 부족할 것 같다고, 요즘 예식장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혼수도 제대로 준비해줘야 하니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장을 보듯 물건값을 흥정하듯 금액은 쉽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막내는 지금까지 시댁에서 다 키웠으니 이제 시집 보내는데 형제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껏 시누이를 제대로 독립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도, 며느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선명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연락은 잦아졌고 그때마다 요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예물비용, 신혼집 보증금까지 마치 끝이 없는 목록처럼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생의 결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져왔던 빚을 갚으라는 요구라는 것을,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거절할수록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고 이제 그 시선을 견디는 것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남편의 눈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짓눌러오는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과 적금 일부를 해지해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 그만 끝나겠지 하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입금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예식장 계약금은 냈으니 다음 주까지 나머지 금액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라니, 3천만 원을 요구했고 1,000만 원을 보냈으니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자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엔 예물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주엔 혼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번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금액을 말했고 그 금액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직장도 없이 결혼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33 여성이 스스로 모은 돈은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했다면 뭔가 준비해 둔 게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가 다 준비해 주는 게 당연하고 아들 며느리가 거들어 주는 것도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걸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패백 준비, 이바지 음식, 신혼여행 경비까지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며느리의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신우이 본인은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동생 한 번 결혼하는 건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정도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인지 남편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이미 1,500만 원이 나갔고 시어머니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합치면 3,500만 원. 그들 부부가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시누이 한 명의 결혼식을 위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괴로운 건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는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커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해야 할 의무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결혼 준비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예물 견적서, 혼수 목록까지. 그녀는 무심코 그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의 특급 호텔이었고 예물은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수 목록에는 최신 가전제품과 고급 가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녀가 보낸 돈과 앞으로 보내야 할 돈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돈으로는 원하는 드레스를 못 입을 것 같다고 좀 더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남편은 멀거니 서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동생은 왜 스스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냐고, 왜 모든 걸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집에서 부모님 모시며 살았으니 결혼할 때 좀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셨다는 게 무슨 업적이라도 되는 양, 그것이 형제가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양 말하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돈, 앞으로 보내야 할 돈, 그리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까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들의 생활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신혼집 보증금 이야기였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살 집을 전세로 구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냐고 물으니 5천만 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5천만 원. 그 금액은 이제 그녀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신우이 예비신랑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예비신랑 집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며 신부 측에서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줬는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중간에 손 떼면 지금까지 보낸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돈을 대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가족들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막내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형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신우이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채팅방에서 그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시댁 형제들은 각자 사정을 말하며 도울 수 없다고 했지만 유독 그녀와 남편에게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둘 다 벌고 있으니 형편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남편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썼습니다. 그녀와 상의도 없이 남편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왜 혼자 결정하냐고, 우리 형편은 생각도 안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되레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냐고, 동생 한 번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기 싫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이미 졌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남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미 이기적인 며느리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돈을 내든 안 내든 이제 그녀는 영원히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엔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신용대출로 2천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신우이의 결혼준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제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가족의 적이 되고 응하면 빚더미에 앉는 상황.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예식장 계약이 완료됐고 예물도 주문됐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200만 원짜리로 결정됐고 신랑 예복까지 그녀가 보낸 돈으로 해결됐습니다. 혼수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침대, 소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신혼집을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며느리의 돈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예비 신랑 쪽 가족들이 수군거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거의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 정작 신부 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든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며 예비 사돈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자랑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정해졌으니 식사비도 신부 측에서 내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 수를 세어보니 양가 합쳐 15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대략 200만 원 정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 이제 그 금액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헛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한도 대부분을 사용한 카드였지만 그래도 200만 원 정도는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부모님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딸 자랑을 늘어놓았고 결혼 준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동생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그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준비했냐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내밀려는 순간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카드를 냈습니다. 오늘은 자기들이 내겠다며 곧 가족이 될 사이에 그런 건 따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번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고맙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에게 투덜댔습니다. 예비 사돈이 왜 먼저 카드를 냈는지 모르겠다며 신부 측에서 내는 게 예의인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며느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라는 것을. 상견례 이후 예비 신랑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수 준비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예비 신랑 그리고 양가 부모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수 준비를 신부 측에서 거의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양가에서 나눠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딸을 귀하게 키웠으니 그만큼 잘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신랑 측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귀하게 키운 건 좋은데 정작 따님은 직장도 없고 본인이 준비한 게 없는 것 같다며 결혼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솔직히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비 신랑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돈으로 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부 본인 돈이 아니라 언니 돈이라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누이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언니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라고 가족끼리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며 결혼 준비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준비되는 줄 몰랐다며 자기 부모님도 매우 불편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부분이 결혼 후에도 시댁에 계속 손을 벌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형제한테 의존하는데 결혼 후엔 시댁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신뢰되는 말씀이냐며 화를 냈지만
예비 사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양가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고 예비 신랑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결혼 준비를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그 투덜거림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결혼을 미루자고 한다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다고,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 예비 사돈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며느리 탓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화살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혼을 일단 연기하자는 통보가 왔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예비 사돈에게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는 완곡한 거절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을 쳤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그날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예비 사돈한테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돈만 대라고 했지 결정적인 자리엔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비 신랑 측에서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야말로 결혼을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부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려 했지만 예비 신랑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최소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그 대부분이 신부의 올케, 그러니까 형수님 돈이라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거라고, 억지로 받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형수님께 연락해서 물어봤다고, 사실은 시어머니가 강요한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예비 신랑에게 직접 사정을 말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결혼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부분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두렵다고, 결혼 후에도 계속 친정에 의존할 게 뻔하고 그게 결국 우리 집안 부담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30세까지 직장도 없이 부모한테 얹혀 살다가
이제는 형제한테 손 벌리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며느리로 맞이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달라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전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고,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파혼하자는 거냐며, 그럼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신부 측에서 알아서 준비하신 거라고, 저희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만약 정그러시다면 지금까지 받으신 예물이랑 준비물은 다 돌려드릴 테니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예물은 일부 사용했고 혼수로 준비한 가구들도 신혼집에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돌려받는다 해도 중고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치는 절반도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는 결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부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더 이상은 어렵겠다고, 연락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다고 말하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건 시댁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그 눈빛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다 내가 예비 신랑한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왜 집안일을 밖으로 떠벌렸냐고 다그쳤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게 뭐가 문제냐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신랑이 먼저 연락해서 물어봤고 거짓말할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잘했어야 했다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말했어야 했다고, 그랬으면 예비 신랑도 이해했을 거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막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냐고, 다 내 때문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남은 건 빚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신랑 측에서 공식적인 파혼 통보가 왔습니다.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신우이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 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은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며느리, 돈만 대고 목소리는 내지 말았어야 할 사람, 희생은 하되 불평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 그녀는 이제 시댁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파혼 소식이 확정된 후 시댁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일주일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딸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은 곧 며느리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막내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과 함께 며느리가 예비 신랑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왜곡된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친척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그녀를 향한 은근한 비난이 오갔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웠냐는 요즘 며느리들은 정이 없다는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서야 할지 아내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의 눈치를, 전화기 너머로는 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장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그때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이제 막내를 어떻게 시집 보내냐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다른 중매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있는데 그냥 있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시누이의 결혼을 성사시켜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댔는데 그게 다 빚이 됐다고, 이제 우리 가족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결혼은 시누이 본인과 부모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라고, 왜 그게 며느리 책임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냐고, 돈 타령만 하면서 가족의 의미는 생각도 안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하신 건 가족 사랑이 아니라 착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절에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뭘 했냐고, 아내가 대출받아 빚더미에 앉는데도 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이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이들을 택할 건지 아니면 계속 어머니 눈치만 볼 건지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문제가 이제 정면으로 부딪혀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심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정리하겠다고, 어머니한테 분명히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댔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 일에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다고, 그것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세뇌시켰다고,
원래 착한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건 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세뇌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시댁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늘렸습니다. 남편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당분간 학원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자기가 철없었다고,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 이제 직장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엔 아직 이른 상처였고 위로받기엔 너무 깊은 빚이었습니다. 다만 시누이가 변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보다 아내의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며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이제 직장을 다니며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게 다 며느리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고 상처도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유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하는 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였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참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들처럼 지난 시간의 아픔도 조금씩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희미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그녀는 진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나누어 듣는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하며 들었는지, 이 사연은 어땠는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나누어 듣는 노나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